예, 안녕하십니까. 르네 희망 포럼 56강입니다. 오늘은 영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화를 통해 본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오징어 게임에 열광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생충, 미나리, 그리고 오징어 게임까지 그야말로 한국 영화가 K컬처의 세계 한류의 중심이 되고 있는 그런 듯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오징어 게임에 열광을 하셨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경쟁에 내몰린 그런 사람들이 456억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승자 독식 게임에서 1등만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든 부를 갖고 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 게임을 조정했던 사람은 프론트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시스템 속에 자본주의의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는 경쟁의 시스템에 우리가 들어가서 있고 있는데 그게 우리를 발목 잡은 경쟁에 내몰린 사람들의 슬픈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자본주의 속에 인간들이 어떻게 나약해지고 인간이 어떻게 멸망해 가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뜻깊은 이야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화 속에서 주어진 그런 미션, 또 영화 속에서 작자가 표현하고자 했던 그런 내용들을 한번 심층 있게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연 교수님께서 1시간 반 동안 재미있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민웅 교수입니다. 오늘 저희는 5개 영화를 얘기를 할 거예요. 제목은 기생충, 미나리, 그리고 오징어 게임인데 그 앞에 2개 영화를 일종의 전사처럼 그렇게 들여다보고 그리고는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 게임의 이 세 영화에 관통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문법 이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인간 소멸의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까, 돌파구는 과연 있을까, 이런 얘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생충, 미나리, 그리고 오징어 게임 이 영화를 다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하나 이 얘기에 중요한 지점들을 짚어가면서 생각을 해보면 되니까요. 그리고 영화 전체를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 영화에 이런 지점들은 우리가 좀 깊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함께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K컬처, BTS를 비롯해서 우리의 영화나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호응을 얻고 있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기생충도 그랬고 미나리도 그랬고 세계 이 영화 또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영화 작품을 소개를 할 때에 그 영화에 대한 소개는 뭐 당연히 하겠지만은 주로 이게 어떻게 국제 시장에서 이런 반응을 뜨겁게 불러일으킬까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금속 발전은 맨 처음에 어떤 책을 찍어서 알려지게 됐을까라고 질문을 하면 보통 대답 어떻게 합니까? 직지심경,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직지심경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지?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K컬처라고 하는 이것 또한 놀라운 현상이지만 또 그 놀라운 현상 속에 들어가서 이것이 우리 자신 그리고 세계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 무엇이 세계인들 우리 마음속에 충격을 주고 있을까, 그리고 이것을 끊임없이 화두로 삼아서 자기의 세계를 어떻게 읽어내고 있을까,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 점들을 함께 짚어보면 영화 읽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감독과 배우 그리고 시나리오, 영화의 장면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시대의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서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발견은 발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이 되고 해석된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사유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네.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참 굉장히 많은 반향을 일으켰어요. 옥자라는 영화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옥자는 어떤 소녀나 여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옥자는 돼지의 이름이에요. 근데 옥자라는 이 영화는 굉장한 충격을 줬어요. 물론 이제 봉준호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이 옥자라는 영화가 던지는 자본주의의 생활 양식에 대한 메시지가 주목이 됐던 겁니다. 이 옥자라는 이 영화는 슈퍼돼지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서 그래서 어느 마을의 산골에 아주 거대한 돼지를 기르고 있는 미자에게 미란다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찾아가요. 그리고서는 이 옥자를 데리고 가서 말하자면 슈퍼돼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스토리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옥자는 결국은 나중에 처분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옥자를 길렀던 산골 소녀의 미자가 이 옥자를 구해내는 그래서 다시 이 생물의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생태계로 돌아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최근에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동물권 보호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마주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개식용 문제도 사회적으로 중대한 논의가 된 까닭도 바로 그런 차원이죠.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 외국 배우가 우리나라의 개식용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을 때 우리 사회가 분노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뭐야? 나라마다 식생활의 습관이 다른데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아마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직도 우리 사회가 이런 수준에 있는가 하고 부끄러워하게 될 거예요. 한 사회의 의식의 변화를 거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먹고 사는 이러한 이 음식 이것은 과거처럼 아주 소규모의 농경 체제로 이루어지는 건 절대로 아니죠. 거대한 산업 체계 속에서 작동하는 산물입니다. 거기에는 이와 같은 윤리적인 목표가 나름대로 담겨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풍부한 식량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식물도 동물도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식생활에 안정된 기반을 마련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당성 논리를 마련하고 있죠. 근데 이것을 끌고 나가고 주도하는 것은 거대한 기업입니다. 거대한 기업의 내면으로 들어가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정면으로 치고 들어간 그런 영화가 바로 이 봉준호의 옥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옥자는 우리말인데 그대로 옥자로 그렇게 알려진 거죠. 미나리, 기생충 다 우리말로 제목이 붙어서 세계에 알려진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대한 CG로 물론 만들었죠. 그래서 이건 돼지라고 상상이 안 가는 굉장한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돼지 코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좀 변형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영화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식용처분이 되지 않는 그리고는 자연과 함께 어울려 사는 그리고 이 돼지와 미자 사이에 우정이 있는 그런 관계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위협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거죠. 제가 아까 얘기 들었던 것처럼 이 미란다 코퍼레이션의 슈퍼 돼지 프로젝트에 의해서 결국은 옥자가 끌려가고 그리고는 이렇게 도살당하는 현장을 볼 수가 있죠. 저 기구는 슈퍼돼지를 꼼짝 못하게 해놓고 머리만 내놓은 상태에서 총으로
주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는 육식 가공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테이블 위에 올라왔을 때 우리는 그 테이블에 올라온 경위를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정무역이죠.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커피라든가 또는 외부에서 수입한 물건들 또 식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사실은 아동노동을 착취해서 가져온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 말이 되지 않는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와 같이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논법이 발행된 거죠. 그게 이제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어떤 윤리적 거래라고 할 수가 있죠. 그처럼 이제 도살의 과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참혹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냥 감싸고 생각하지 않고 먹는 거죠. 그런데 도살의 과정 이전의 과정 또한 있습니다. 어떻게 길러내고 있는가? 이제는 뭐 너무나 많이 공개가 되고 알려졌기 때문에 그다지 신기한 또는 새로운 충격적인 이런 말을 붙일 수 없을 정도의 현실이 전개되고 있지만 사실은 소나 돼지나 또 우리 개시용 얘기했지만은 기르는 그런 과정을 보면 그 생태 환경 자체가 굉장히 참혹하죠. 그러니까는 도살을 해서 인간을 위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동물로서의 자기의 생존권을 건강하게 보장받는 이 시스템은 그래도 적어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는 그런 각성이 생긴 것이죠. 아마 이런 각성이 더 깊어지면 점점 더 육식을 하는 시스템이 무너져 갈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가 육식을 이렇게 많이 한 것은 우리 역사상 최초일 거예요. 90년대 21세기에 들어서서 이렇게 육식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게 이미 몸에 습관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 이러한 것들도 우리 사회적인 어떤 반성의 과정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바로 이거죠. 돼지를 기르는 것이 이제 산업화되고 그런 대규모화되면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는 살처분 현장을 찍은 사진이고 하나는 돼지를 기르는 그런 산업의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대한 산업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량 생산을 보장해 주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효율성의 문제도 보장해 줄 거예요. 돼지가 어디로 튀겠어요? 네. 게다가 이건 가둬 놨기 때문에 운동량이 부족해서 대신 어떻게 합니까? 몸에 살이 더 붙겠죠. 그래서 일종의 가축 산업의 효율성이라는 차원에서 고도로 체계화된 이런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식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런 것들을 옥자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살처분도 보면은 이게 돼지만이 아니라 한번 이 동물들 가축의 질병이 돌면은 그냥 살처분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생매장에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끔찍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대량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자본주의 산업 체제를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그 대량이라고 하는 자체가 가져오는 규격화 그리고 통제 그리고 그것에서 생명의 권리가 박탈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 사실은 참혹한 것이죠. 이걸 보여주면서 고기를 먹어라 불가능해지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제공되는 많은 것들의 기원 원천은 무지의 영역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옥자는 이렇게 무지의 영역으로 남겨졌던 바로 그러한 장면들을 하나의 현실로 잡아내서 우리에게 각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거대한 대량 산업 시스템이 정말 괜찮은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죠. 우리를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불편한 진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구해낸 이 옥자는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미자와 다시 건강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과정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고비를 거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두 개가 대조적으로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면은 미나리라는 작품에서도 보여지게 되는데 하나는 어떤 거죠? 하나는 생명체가 자신의 생명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고 위협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태적 조건. 다른 하나는 이것이 난도질당하는 그런 현장. 아주 극적으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는 이 생태주의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게 됐죠. 특히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이것이 기후 자체가 가져오는 이 생태계 전체의 교란 상황. 그래서 기후의 위기라고 하는 말 많이 하잖아요. 동물의 생태 조건만이 아니라 인간의 생태계 자체가 순식간에 허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위기를 우리는 지금 경고받고 있고 실제로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옥자라는 영화를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사실은 이와 같이 동물과 인간이 함께 생태적 환경 속에서 어울려 살 수 있는 세계가 훨씬 좋은 세계죠. 어떻게 생명의 권리를 존중해가면서 지구라는 이 인류가 단 하나 가지고 있는 이 행성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 또한 이 영화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마지막 대목들을 보면 아주 그 의미심장한 장면들이 많아요. 돌아온 옥자와 미자가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그 옥자 이 돼지 슈퍼돼지가 뭐라고 소곤거리면 미자가 그걸 알아듣고 끄덕끄덕거립니다. 인간은 아주 오래전에 식물과도 대화를 했고 동물과도 대화를 했고 이런 시절이 있었다라고 상상을 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건 상상의 영역이 아니라 현실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따금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인간은 그렇게 친을 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동물들과 인간이 서로 교감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식물과 교감하는 사람들은 집안에서 식물을 기르는 데 있어서 좀 다른 기운을 드러내죠. 그런데 현대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생물이나 또는 우리 환경에 존재하는 존재들을 그 존재 자체로서의 가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화시키고 또 이용하거나 그런 도구적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교감하고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옥자와 미자의 관계는 그러한 능력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뭘 뜻하느냐 하면 이렇게 서로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상대가 된다면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함부로 죽일 수 있을까요?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생명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는 그러한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자본주의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많은 것을 성취한 것 같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굉장히 많은 걸 희생시키고 있고 희생시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 기후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기후위기의 근본적 요인은 산업적인 체제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같은 모든 CO2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폐기물 이런 것들이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인간의 현실과 미래를 파멸로 몰아넣는 역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러한 것들 역시도 이 옥자라는 영화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바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산골의 한 오두막과 같은 그런 집에서 할아버지와 손녀 그리고 옥자가 지나가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서 인간, 자연, 동물 이런 생명 공동체가 아름답게 자기를 지키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봉준호 감독을 보면 그래서 이러한 영화 속에서 자기의 철학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옥자 이전에 봉준호의 작품 가운데 하나 설국열차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울림을 줬죠.
공전하는 이름을 또 세계적으로 알린 매우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이 설국 열차는 설국 그 말대로 설국이 되어버린 지구의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달리는 열차를 보여줍니다. 기후위기로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기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이러한 설국이 되어버린 빙하체제 속에서 이 열차가 무한대로 달리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존이라고 하는 현실은 이걸로만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렇다면 열차는 그러면 어떤 삶을 보장해주고 있지가 중요해질 거예요. 만약에 그 열차가 모두에게 안락한 생활을 제공해주고 또 그 안에서의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게 화목하고 또 평화롭고 그런 서로 평등하고 존엄하게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열차 밖의 현실은 냉혹하고 엄혹하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생존 조건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마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열차 안의 삶의 질서는 대단히 냉혹합니다. 성스러운 엔진이 정한 질서는 영원히 변치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1등석, 말석. 이렇게 삶의 위기 질서가 정확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그러한 위치에서 벗어나면 징벌을 받거나 죽게 되죠. 그러니까는 이 시스템은 인간의 삶에 위기 질서가 정하게 되어 있고 위에 있는 일종의 특권 시스템은 그들의 존엄성 이상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있고 그 아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존엄의 가장 최소한도 보장받지 못하는 대단히 불평등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죠. 옥자에 있어서는 생명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서구 열차에서는 불평등한 계급 질서를 짚고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한 열차에 같이 타고 있는데 우리 한 배에 타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 배에 타고 있으면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관계를 맺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걸 보여줘요. 성스러운 엔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질서 자체가 이미 어떻게 돼 있죠? 네, 신이 내린 질서라는 거예요.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서양의 근대 혁명의 과정에서 인류가 깨달은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주어진 질서는 태초부터 고정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왕권은 하늘에서 내린 것이야. 혈통이 보장해 주는 것이야. 가 아닌 거죠. 인간의 주체적인 기획에 의해서 자신의 공동체를 스스로 만들 수가 있다. 이것이 우리를 배반하면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 이런 걸 깨달은 거죠. 그런데 이 성스러운 엔진이 정한 질서는 영원히 변치 않아 라고 하는 이 주장은 바로 그렇게 근대 민주주의 혁명 이후에 우리가 창출해낸 질서 전체가 부인당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이 성스러운 엔진이 정한 질서는 전근대적 질서의 복원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자본주의 시스템이 만들어낸 질서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 한국 사회에서 특권 동맹, 특권 카르텔의 부패한 특권 카르텔의 해체에 대한 요구를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데 그건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자본주의라는 성스러운 엔진이 정한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자본주의는 건드릴 수 없어. 자본주의 이후의 자본 세계는 생각할 수 없어.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 사고를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말하자면 자본주의가 성역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성역이 되는 순간부터 자본주의가 정한 질서, 명령체계는 건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생각을 해보면 특권 계급 질서라고 하는 것은 특권 자체가 만들어낸 것도 있지만 동시에 자본주의가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한 질서를 이 서구 열차는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 다 기억하실 거예요. 네. 타이타닉은 비극의 역사를 기록해주고 있죠. 이 타이타닉 영화의 이 두 주인공은
서로 계급이 달라요. 거기서 얘기가 시작됩니다. 타이타닉은 빙하에 부딪혀서 그래서 침몰하고 거기서 생존자가 얼마 되지 않는 그 나머지는 다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그런 비극의 사건이죠. 동시에 이 타이타닉호는 이름 그대로 거대한 유람선이에요. 거대한 유람선이 그런 비극을 겪을 수 있었을까 상상 못했을 거예요. 이 배를 타고 간 사람들은 모두가 다 거기에서 꿈, 희망 이런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기대에 이 배를 탄 거죠. 그런데 이 배의 운명은 앞으로 만나게 될 그러한 빙하로만 결정된 게 사실은 아니에요. 이 배는 배의 질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배의 단면도 보이죠? 타이타닉호에 불이 켜진 그러한 모습을 보면 화려하게 짝이 없는데 사실 이 화려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에게만 국한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면은 위에 갑판에서도 위에는 1등석, 특등석 아주 화려하게 이를 데가 없죠. 그리고 갑판 밑에 지하는 3등석이라고 할 수도 없는 악취가 더럽고 그리고 정말 편한 곳이 아니죠. 그래서 보면은 여자 주인공이 있는 곳은 1등석에 아주 화려한 귀족적 그러한 이 조건이 그대로 제공되고 있는 반면에 1등석과는 전혀 차이가 나는 3등석은 방금 얘기드렸던 대로 그 삶의 조건이 지하예요. 우리가 이따 기생충 얘기를 하겠지만 반지하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1등석은 굉장히 우아하게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배가 침몰하게 될 경우에는 1등석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훨씬 높죠. 당연히. 네. 그들을 위한 구조 시스템도 훨씬 더 빠르게 제공되고 있을 테니까. 지하는 어떻습니까? 물이 스며들면 그래서 빠져나가는 과정 자체가 이미 어려운데. 네. 자, 이래서 이렇게 이 타이탄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거대한 또 화려한 유람선도 사실은 성스러운 엔진이 결정한 질서가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것이죠. 말은 타이타닉이지만 설국 열차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질서가 이 안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계급 질서가 있는 것이죠. 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소유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불평등한 거죠. 이러한 불평등한 시스템이 있지 않고서는 특권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설국열차로 들어가면 이 설국열차는 그래서 눈사태로 해서 이 열차가 깨져나갑니다. 이 열차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 멈추게 할 수 없었어요. 이 열차에서 탈출할 수 있었을까? 쉽지 않았어요. 이렇게 거대한 이 성역이 되어버린 그러한 계급 질서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기 어렵죠. 이 열차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른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꿈조차 갖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러한 조건이 외부에서부터 충격이 와요. 그래서 이른바 말하자면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더는 시간이 없을걸? 이라고 경고받고 있는 그러한 기후위기는 정의로운 전환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산업 시스템의 질서를 바꾸지 않는 한 인류 미래는 보장되지 않는 것이죠. 화석연료라고 하죠. 화석자본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움직여지는 이와 같은 시스템, 그리고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중동에서의 제국주의의 전쟁, 또 다 말하자면 화석연료를 장악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비극이 일어났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걸로 부를 쌓고 독점하고 장악했던 것이죠. 자, 이 시스템을 새롭게 개조하지 않으면, 새롭게 혁명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과거에는
그것을 쥔 자들만이 혜택을 입은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들조차 다 포함을 해서 일 전체의 위기가 올 텐데 이 열차를 어떻게 멈추게 할 방법은 없어? 라는 질문을 서울열차는 던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미 일찍이 기후위기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빙하하죠. 기후가 다 내려가고. 그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열차 안에서의 특권 질서는 유지되고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붕괴되는 그런 사태가 오기 전에 뭔가 조처를 취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열차가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살아남는 두 아이가 있어요. 인종이 다른 두 아이.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본 건 이겁니다. 원래는 기후위기로 해서 북극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소년들과 이 곰처럼 눈을 마주하면서 그리고 이 빙하의 세계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낼까를 고민하게 되겠죠. 인류는 빙하기를 겪어왔어요, 사실은. 그리고 지구 역사는 5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기후위기로 해서 6번째 멸종이 오는 건 아니야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영화는 바로 그런 걸 다 뭉뚱그려서 자 그렇다면 이제 이와 같이 무한대의 속도로 그리고 사실은 방향도 설정하지 못한 채 달리고 있는 열차에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옥자와 설국열차 이 두 얘기를 한 까닭은 뭐냐 하면 이제부터 얘기하게 될 기생충, 미나리 그리고 오징어 게임에 담겨져 있는 그런 화두들을 큰 맥락 속에서 한번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어요. 생명권의 문제, 그 다음에 계급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전체의 불평등의 문제, 그리고 기후정의와 기후위기에 관련되어 있는 산업자본 시스템의 모순 이런 것들이 우리 화두가 된다면 자본주의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생명을 소멸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막아낼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이 영화가 단순히 K컬처로서 세계적인 홍보의 내용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인간 성찰, 사회적인 성찰, 새로운 철학적 사유, 미래에 대한 기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이 영화 읽기는 더 깊은 그러한 단계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기생충 얘기를 시작해 보죠. 기생충에 들어가기 전에 이 두 가지 얘기 잘 기억을 하셨다가 기생충 얘기가 어떤 식으로 담겨지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2013년에 설국열 열차가 있었다면 2017년에 옥자가 있었고 그리고 2019년에 기생충이 있습니다. 같은 감독이에요. 세 작품 모두 다 아주 큰 세계적 울림을 줬죠. 그런데 이 옥자하고 그리고 이 설국열차에서 보면 이 두 개는 다 옥자는 한국과 그리고 이제 거대한 세계 기업의 얘기로 이렇게 뒤섞여 있죠. 그리고 설국열차는 한국이라는 소재가 특별히 다뤄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봉준호의 기생충은 한국 상황을 딱 짚어서 보여준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겪고 있는 그런 불평등의 문제, 이것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호소를 갖게 됐을까? 당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2008년에 거대한 서프라임 위기를 겪게 되고 그래서 전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한번 동요를 하게 되죠. 1990년대 말에 동아시아에서의 금융위기에 이어서 8년 뒤에 미국에서 금융위기를 겪게 되고 자본주의는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안정되지 못하는 그러한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의 불평등의 문제가 도무지 교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불평등의 현실을 고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불평등의 문제는 이미 대단히 중요한 세계적인 화두가 됐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시대가 왔는데 이 비대면 시대에서도 불평등은 존재하는 것이죠.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디지털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디지털에 접근하지 못하는 세대가 꽤 많거든요. 교육의 기회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돼요. 학교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이걸 감당해 줘야 하는데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독해력이라든가 접근의 방식, 기술 이것이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불평등 현실은 끊임없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놀랍게도 여러분 불평등하지 않는 세상을 바꾸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평등이란 말은 다뤄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 사회에서. 공정이란 말이 다뤄지고 있죠. 공정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공정이란 말에 속임수가 하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불평등하면 불평등한 구조를 바꾸는 것 자체가 이미 공정한 세상이 되는 시작이에요. 그런데 불평등한 조건을 그대로 놔두고 공정만 얘기할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는 자원의 일부만 가지고 정말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특권 계급이 볼 때는 자기는 독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가지고 거기서 한번 공정하게 나눠보지 어떤 싸움이 벌어지겠어요? 을과 을의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기는 건드리지도 못해요. 접근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정이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 있게 들리는 것 같지만 공정의 기본 조건인 평등의 조건을 만드는 싸움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 싸움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공정은 을들의 경쟁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겪는 현실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직격탄처럼 짚어내는 것이 기생충의 이야기예요. 근데 얘기 들어가기 전에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기생충. 이 기생충은 영어로는 parasite라는 말로 이렇게 해서 제목으로 알려졌는데 parasite, 기생충. 이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반지에 살고 있는 그러한 가족들 그리고는 부잣집. 누가 기생충이죠? 사회적 통념은 반지에 살고 있고 가난하고 그리고는 이 국가의 재정의 지원을 받고 살고 있는 존재들을 기생충으로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과연 그럴까? 질문을 던집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가 과연 기생하고 있을까? 노동자의 피와 땀에 기생하고 있는 건 과연 누굴까? 이런 거 생각해 보금직하지 않을까요? 역설적인 질문을 이 영화는 던지고 있습니다. 기생하는 벌레들. 과연 그게 누구야? 기생충이라고 낙인 찍고 있는데 낙인 찍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낙인 찍는 자들이 도리어 기생충이라고 한다면 이 역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질문 충분히 가능하겠죠? 네. 이야기의 현장은 반지하입니다. 반지하에는 어떤 일도 벌어지냐면 말이죠. 길 가던 사람들이 여기다 대고 소변도 그냥 갈겨요. 그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거죠, 말하자면. 존재가 보이지 않고 지워져 있는 겁니다. 반지하라고 하는 것은 삶의 조건도 그렇지만 사회적인 인식 속에서는 지워진 존재들이에요. 모멸을 해도 괜찮은 존재들이에요. 그래봐야 저항할 이유가 없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들은 정책의 대상도 아니에요. 끊임없이 밀려나서 반지하러 가는 것이죠. 지상의 세계 밖으로 나오기 매우 어려운 삶에 갇혀있는 자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영화의 이 포스터를 잠깐 다시 보면 알겠지만 다 눈이 가려져 있죠? 왜 그럴까?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잖아요. 확인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거대한 저택이 나오는데 그리고 왼쪽에는 누군가 쓰러져 있죠. 영화 마지막에 보면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장면을 암시하는 포스터입니다. 굉장한 파티가 벌어져요. 난데없이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칼부림이 일어나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그러한 벌레 같은 존재에게 자기는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도리어 습격을 받고 벌레로 취급받던 사람들이
인간을 주장합니다. 이 주제는 오징어 게임에서 그대로 반복되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마지막에 보면 그런 장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나는 말이 아니야, 나는 사람이야, 이렇게 외치는 게 있어요. 게임에 놓는 말처럼 돼 있는, 장기판의 말처럼 함부로 다뤄도 괜찮은, 그래서 자기의 기획대로 움직여도 괜찮은, 아니야, 나는 인간이야 하는 것처럼, 나는 벌레가 아니야, 인간이야, 이런 주제의식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반지하에서 보는 세계, 밖에서 보는 반지의 세계, 같을까요? 반지하에서 보는 세상은 끊임없이 반지하를 벗어나고 싶은, 탈출하고 싶은 갈망이 있는 거죠. 반지하에서 사람들이 밖의 세상을 보고 있다는 걸 밖의 세상 사람도 잘 모를 거예요. 때론 그래서 인간의 모습도 볼 것이고, 추악한 모습도 우연히 마주치게 될 것이고, 그러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반지하의 존재 자체가 머릿속에 없어요. 그런데 반지하에도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갈망이 있는 것이죠. 거기도 어떻게 사람이 살고 있다.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장면 하나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두 남매가 이 전화 와이파이를 잡는 거죠. 네. 그 돈 낼 방법이 없으니까 남의 집 것을 포착해서 그걸로 이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장면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렇죠? 네. 변기가 저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거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만하죠. 뭐 과거에 60년대까지 보면은 서울에도 판자촌이 있었고, 그리고는 화장실, 과연 변소라고 했죠. 이건 뭐 집안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밖에 있었던 것이죠. 그게 이제 집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 집안으로 들어와도 들어올 위치가 따로 있는 것이요. 근데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위치에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 촬영 장면의 현장도 굉장히 잘 생각을 해서 세팅을 해놓은 것 같아요. 자, 이 장면은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반지하의 삶에 이 궁색하고 보통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운 그런 삶의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둘은 이 집에서 젊은 세대예요. 젊은 세대에게는 와이파이가 없으면 뭐 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불가능한 거죠. 와이파이가 없으면. 뭐 이 젊은 세대뿐이겠습니까? 오늘날에는 한국 사회 전체가 이 온라인이 딱 끊기면 꼼짝 못하는 세상이 돼버렸는데, 그런 것도 접근이 안 되는 와이파이 접근권조차 박탈당한 존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들의 가족입니다. 이들 사는 방법은 참 쉽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건지 아세요? 네. 피자 박스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쫙 만들어서. 그래서 이만한 걸 트럭에 싣고 와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식구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하시면 이 피자 가게에다가 갖다 주는 거죠. 우리가 피자를 시켜서 배달을 받아서 먹는 이 과정도 보면 다 이런 노동이 담겨 있는 걸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냥 우리는 피자 배달을 시키면 그냥 그게 오나 보다, 그리고 배달하는 사람이 가져오나 보다, 이건 열고 먹고 버리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피자 박스를 만드는 것에 생존의 전부를 건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예. 이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탈출을 시도합니다. 탈출을 시도하는데, 우연히 이 아들 친구가 연결해준 과외로 해서, 그래서 이 반지하의 가족과 부잣집이 연결돼요. 원래 여기는 위장과 술수가 동원되죠.
위장과 수소가 동원되는 그 지점에는 사교육이라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죠. 과외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가난한 집과 부자 집을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사실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한 모습이었어요. 50년대, 60년대부터 했던 아르바이트 과외, 뭐 학생들이 하는 건 전부 다 그거였으니까. 그래서 연결이 됩니다. 반지하에서 지상 밖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 하나가 확보된 거예요. 기생충 같이 사는데 하수구와 가까이 있는 곳에서 기생충처럼 살고 있는데 이들은 사는 모습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기생충의 신세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각자 역할을 하죠. 두 아이는 선생, 아버지는 기사, 엄마는 거기에서의 가정부처럼 그렇게 지내는 것이죠. 이들이 살았던 곳과는 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저택이에요. 참 재밌는 것은 주인이 없을 때는 이들은 이 집을 자기 집처럼 즐기고 누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생충은 기생충으로 되었던 사람들의 삶의 조건이 어느 날 한순간에 완전히 바뀌는 걸 보여줘요. 완전히 바뀌는데 바뀌는 과정이 대단히 흥미롭죠. 철저하게 사기를 치는 것이죠. 그래서 온 가족 사기 다녀요. 말하자면 죄다. 사기란 말은 사기를 치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은 온 가족 사기단이라는 말 자체가 한국에 지금 뭐 정치적인 용어까지도 되고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의 사기와 그리고 거대한 권력을 가진 자들의 사기는 규모나 내용이 엄청나게 달라요. 가난한 자들의 사기는 법의 응징을 아주 쉽게 받습니다. 근데 거대한 권력을 가진 자들의 사기는 좀채로 응징되지 않아요. 같은 사기를 쳐도 한쪽은 쉽게 몰락합니다. 다른 한쪽은 좀채 몰락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누구의 사기가 문제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아무튼 사기 치는 건 뭐 좋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들은 전부 신분 세탁을 하고 위장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에 들어가서 전혀 다른 정체로 살아가게 돼요. 말하자면 이중국적자가 되는 셈이죠. 네. 그리고 이 가족과 어울리는 그런 시간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이제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 거대한 주택에도 지하실이 있어요. 비밀 통로였던 거죠. 지하실. 근데 여기에 원래 있던 가정부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그런데 이 가정부가 숨겨놓은 남편이 있어요. 뭐 이제 이 영화는 뭐 새롭게 개봉되는 게 아니니까는 이렇게 내용을 얘기해도 그게 스포일러가 되는 건 아니죠. 놀라운 장면이었어요. 아니 거대한 대저택을 보면 그 안에 무슨 지하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은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거대한 대저택 밑에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는 거잖아요. 이 비밀이 나중에 이 집 전체에 비극을 가져오는 요인이 돼요. 여러분이 직접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강의가 여러분이 그 영화를 읽어낼 때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전혀 예상치 않았던 반지하보다 더 깊은 지하. 그래서 지하 위에서는 굉장히 화려한 삶이 누려지고 있는데 그 집 지하 밑바닥에서는 생각지 못한 현실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이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또다시 매우
다른 역할을 하게 돼요. 이 지하는. 지상과 지하의 운이적 구도, 우리의 자본주의 현실 속에서 지상과 지하의 운이적 구도는 도대체 뭘 의미할까? 한번 여러분 좀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영화가 이제 결국엔 비극으로 끝나요. 비극으로 끝나는 건 뭐냐 하면 이 집에 들어왔던 아버지 생일 파티가 벌어지는데 거기에서 칼부림이 일어나는 사건이 생기고 그래서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하나 중요한 지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집의 회장이 냄새를 가지고 계급 차별하는 장면이 나와요. 선 넘지 말라고. 그 냄새 이런 것들을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소비에트 산업 사회가 형성되는 과정, 부르주아 사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매우 독특하게 나타난 냄새의 사회학이에요, 사실은. 냄새 별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래도 대부분 매일 샤워를 걸 하죠. 60년대, 70년대에는 목욕을 간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목욕 가는 거 상당히 괜찮은 거죠. 한 달에 한 번 목욕할까? 여성들은 뭐 그보다 더 많이 가기도 했지만은 매일 몸을 씻는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시대로 돌아가면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건 아마 냄새일 겁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풍겼던 냄새도 있어요. 아주 악취였죠. 좀 더 올라와서 1890년대, 1990년대 초반? 구한말로 돌아가면 역시는 그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근대와 전근대의 차별성 중에 하나가 이 냄새일 거예요. 위생, 냄새. 그런데 이것은 사회 전체가 풍겼던 냄새잖아요. 구별 별로 없이 대부분이. 교실에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교실 안에 가득 차는 냄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냄새의 사회적 보편성이 깨진 이후에 만나게 된 계급의 냄새가 있는 거죠. 상류층에 향수를 뿌린 것과 하류층이 반지에서 살고 있는 그 찌든 환경 속에서의 냄새. 이게 즉각 알아차리죠, 상대방은. 우리가 홈리스라고 하는 집 없이 길거리에서 거처를 정하고 사는 사람들 옆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러한 계급의 사회적 차별에 냄새가 들어가요. 요한계급이라는 소셀 베블렌이라는 이 아주 중요한 미국의 경제학자가 상류 계층들이 필요 없는 그러한 과시성 소비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과시하고 제가 드러내고 계급의 특권적 사항을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말하자면 뭐죠? 격차, 거리두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회장이 손 넘지 마, 거리를 두는 것이죠. 그 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구별짓기가 계급차별 내부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잠깐만요. 네. 파티가 벌어져요. 이 파티가 벌어지는데 이 파티가 벌어지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이제 아까 요한계급론에서 봤던 것처럼 이들은 아주 특별한 그러한 이 축제, 과시 이런 것들이 쫙 펼쳐집니다. 그러니까는 반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그러한 화려한 축제 파티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이 부자들이 누리는 것, 그 기획,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것은 반지하에 있는 사람들의 삶과 충분히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문화 권력이죠. 근데 여기서 사건이 일어나요.
자, 그 전에 이거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사건은 다시 돌아가서 보여드리겠어요. 냄새 여기 등장하죠. 냄새.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구별짓기라고 하는 브루디아라고 하는 이 프랑스의 사회학자가 계급과 계급 사이에 소위 구별짓기라고 하는 것, 유한계급론에서도 과시성 소비를 통해서 또 이들 사이에 놓이는 그러한 이 존재 양식의 차이, 또 냄새. 이 냄새 얘기는 조지 오웰의 미건부두라고 하는 길을 이 탄광초원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 탄광초원에서의 삶에서도 바로 냄새로 계급이 구별되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이 냄새가 바로 이 축제 현장에서 위급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갈게요. 자, 지금 파티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파티에 난데없이 한 사나이가 등장합니다. 그 사나이가 바로 이 사나이예요. 누군지 혹시 기억하시겠어요? 바로 이 저택의 지하에 있었던 한 남자. 지상으로 걸어와요. 그리고는 무차별 복수의 칼을 들고 엉뚱하게도 이 가족의 과외선생이 됐던 딸을 겨냥해서 칼부림을 합니다. 잘 가던 축제가 완전히 엎어지는 것이죠. 반지하에서 이들을 습격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지상의 세계는 졸지혼란스러워지고 붕괴됩니다. 수습할 방법이 없어요. 대단히 허약하죠? 생각보다. 지상의 세계의 화려함이라고 하는 것이 구축한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는 이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지도 않았던 것에 의해서 순식간에 습격을 받고 허물어져요. 누구도 여기서 그들의 새로운 질서를 잡을 방법이 없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두가 다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누구도 이 상황을 풀어갈 열쇠를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열쇠를 찾는 과정에서 바로 반지에 있던 사람, 또 누인 사람, 뭘 들추다가 바로 이 회장이 코를 막습니다. 그 지하의 냄새 확 들어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봐요. 칼분이 났어요. 그리고는 자기 딸이 칼에 찔렸어. 그리고 모두가 목숨을 위태로워. 그래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을 구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생명을 구하는 그 긴급한 상황에서도 계급적 태도를 보인 거예요. 냄새로. 이게 이제 바로 아까 보았던 이 아버지를 분노하게 하고 이 아버지가 칼을 들게 하는 사건이 돼요. 그래서 이것 또한 난데없이 이 회장이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 영화는 사실은 그래서 참 묘해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이 부자는 노동자를 착취한다거나 누구를 괴롭힌다거나 학대한다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은 그냥 자기만 알고 좀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 쉽게 멸시하고 이 정도로만 그려져 있는데 그걸로 죽임을 당해야 되나? 좀 황당하잖아요.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임을 당해요. 왜 그랬을까? 그 영화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사람을 모멸했잖아요. 인간을 인간답게 대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그걸 겪은 사람에게는 존재 전체의 자존감을 허물뜨리는 사건이란 거예요. 학대를 하고 착취를 하고만으로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누군가를 인간의 자존감, 인간의 존엄성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이런 사건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경고죠. 아니 그걸로 사람을 죽여? 말이 안 되잖아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사회에서 바로 그렇게 누군가를 쉽게 모멸하고 쉽게 자존감을 상처를 주고 쉽게 차별하고 이게 매일매일 벌어진다면 그 사람은 매일매일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걸 거꾸로 반증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살해사건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걸 겪는 사람들은 매일 죽어가요. 노동의 강도가 격심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멸당하기 때문에 차별당하기 때문에 불평등하게 대접받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존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죽어가고 있던 사실 니들은 알아? 탈두고 싶어 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어떻게 그걸로 사람을 죽이니? 그럼 너는 한번 매일 그걸 겪어볼래? 어떤 심정이 되는가? 라고 묻고 있다고 한다면 이 장면을 우리는 다르게 보게 되겠죠. 오해하지 마세요. 봉준호 감독이 이 장면을 살해 장면으로 삼은 것이니까. 이걸 더 밀고 나간다면 우리는 그런 지점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는 재판도 받고 돌아옵니다. 남은 가족이 둘이에요. 엄마와 그리고 아들이. 아들도 굉장히 죽을 뻔했죠. 다시 그들은 반지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이 영화는 그래서 꿈꾸듯이 처리돼요. 이게 정말 있었던 일이야? 아니면은 꿈만 꾸는 일이야? 혼동스럽게 만듭니다. 감독의 기법이죠. 그리고는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아버지는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를 알게 돼요. 어디로 가야 되죠? 존재가 부인되는 곳, 존재가 있다고 상상할 수 없는 곳, 바로 지하죠. 살인자가 나왔던 바로 그 지하로 들어갑니다. 참 희한하죠. 지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삶이 저평가되고 지하에서 탈출하고 싶은 갈망의 자리인데 그 지하, 똑같은 지하인데 안전한 도피처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견뎌내는 것이죠. 하지만 영원히 거기 살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언젠가는 거기서부터 탈출을 해서 지상 세계로 와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빛의 세계로 와야죠. 그리고는 이 지하에서 견뎌내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제 가족이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장면이 바뀌어서 이 아들이 돈을 모아서 이 집을 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모르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인규척을 듣고 아버지는 지하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들의 갈망이 완성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반지에 살고 있던 자들이, 그 가족들이 부잣집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부잣집에 올라가는 계단은 끊겨버렸죠. 그리고는 모두가 다 지하로 다시 파묻혀버렸어요. 원래 자리로 돌아갔는데 원래보다 더 못하게 된 것이죠. 이러면서 이들은 지상 밖으로 가는 길을 찾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부자가 되는 거죠. 이 집을 삽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돌아오고 저 뒤에 보면 아까 이 장면이 아버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들을 껴안습니다. 이게 현실이야? 꿈이야? 사실 애매한 장면이에요. 다시 반지합니다. 반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삶의 상승을 기대하고 시나리오까지 짜고 탈출의 경로를 기획했지만 그러나 끝은 비극이었고 다시 자기들의 자리는 반지에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절망적 상황을 아주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보는 기생충이 다시 된 거죠. 그러나 이 기생충을 만들어낸 자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이 불평등 현실을 만들어내고 사실은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과 사람들의 피땀과 억울함과 이런 것들 위에 불평등의 구조 위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 이 영화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자본주의 문법과 인간 소멸의 위기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미나리 그리고 오징어 게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나리라는 이 영화는 보통 이렇게 평론을 합니다. 이민 2세대, 3세대가 이국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이것이 중요한 주제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영화에 담겨져 있는 이른바 코드는 굉장히 복잡하고 많습니다. 자본주의 문제부터 생태 그리고 종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을 이 안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다 하기는 어려운데 이 미나리는 그래서 보면은 생태주의적 미래에 대한 것을 일깨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등장하는 것은 이민자의 삶인 것이죠. 근데 이민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생태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하나의 고리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이 고리를 확장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화는 정유삭이라고 하는 이삭정 아이잭이죠. 감독이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성장한 그래서 자기의 부모 세대가 겪은 것들 그것을 하나의 소재로 삼아서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 보면 이게 다 성서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에요. 감독의 이름도 아이잭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영화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제이콥,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데이빗이에요. 모니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아들 이름들만 보면은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데이빗 다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이잖아요.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미나리라는 영화는 배우 윤여정 씨가 굉장히 주목을 받은 그러한 영화가 된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미나리 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의 의미, 가치를 주목하지 잘 못했어요. 그걸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영화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아칸소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하는 모습부터 시작이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민 생활에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거기서 병아리 감별사로 살고 있다가 돈을 좀 모은 다음에 도저히 거기서 살 수가 없어서 아칸소라고 하는 곳에서 농장을 짓고 그걸로 새로운 삶을 꿈꾼 그런 이 제이콥, 야곱 가족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시작이 됩니다. 아칸소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주이기도 해요. 캘리포니아에서 시골 동네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부인이 좀 불만이 많았어요. 그 아이들 교육도 있고 뭐 등등 해서 고민을 하는데 가자는 거죠. 남편이 주도해서 여기를 가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좋아해요. 넓은 벌판에서 농장을 꾸미고 여기서 키우는 옥수수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팔고 이러면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꿈을 이 제이콥, 야곱은 갖게 됩니다. 이들의 삶은 그러나 그냥 지탱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캘리포니아에서 했던 병아리 감별사의 인생사를 그대로 살게 돼요. 여러분 이 병아리 감별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이민자들이 60, 70년대에 택했던 많은 직업 가운데 하나였어요. 병아리 감별을 하는 일, 그걸 훈련을 시켜서
이민 가기도 했었죠. 근데 이 병아리 감별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 하면 암놈은 놔두고 순놈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버려서 소각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은 감별인데 사실은 생사를 결정하는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억제에서 봤지만은 거대한 대량 가축산업 시스템과 동일한 논리가 작동하는 것이죠. 짧은 시간에 빠른 속도로 감별에 영향을 보이면 그만큼 주어지는 급여는 높습니다. 남편은 굉장히 빠른 능력자예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기 와 또 보니까는 한국 사람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아리 감별 직업을 통해서 일상을 일단은 유지를 해요. 근데 바로 이 감별이라고 하는 것, 이 감별 시스템, 이거 생각해 볼 필요해요. 감별 시스템.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생존시키고.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주 분명한 작동 방식이잖아요. 누구는 써서 버리는 거죠. disposable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버리는 것이죠.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여기서는 사람 병아리를 감별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군가가 우리를 감별하잖아요. 넌 정규직, 비정규직. 넌 얼마큼 썼다가 버려도 되고. 이런 시스템이, 감별 시스템이 분명히 작동해요. 그럼 쓰고 버리죠. 근데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게 공장인데, 공장 안에, 아까 공장 안에 장면이고, 밖에서 보면 연기가 나. 저게 뭐냐면, 수평아리들을 소각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산업 문명 전체의 큰 틀에 대치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생명을 지키는 시스템과 생명을 소각하는 시스템이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옥자에서 이미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주인공인 야곱이 야칸소에 와서 농장을 짓는 것도 바로 그런 생명을 관리하는 자로서 살고 싶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물 찾아가지고 그래서 그 수온을 확보를 해서 농장을 경영하고 싶은 그런 건데, 이와는 달리 이렇게 소각시키는 것이죠. 소각당하는 거죠. 누군가가. 이 장면을 주의 깊게 본다면 아마 이거는 유럽인들이 볼 때는 홀로코스트 그 장면을 기억할 거예요. 사람을 소각시켰잖아요. 오늘 자본주의 문명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혹시 인간을 소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효용성에 따라서 효용성이 떨어지면 버리고, 어느 시기에 효용성이 떨어지면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대상으로, 돌봄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버리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사회윤리적인 질문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대사 하나가 나와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시내가에 이렇게 있다가, 저 나무들은 뭘 좋아할까? 그러니까 아들이 물을 좋아하지요. 그래, 맞아. 그래서 물이 있는 곳이 매우 중요해. 그래서 이 물을 생각하고, 그리고는 물을 찾습니다. 근데 물을 찾는데 처음에는 다른 방식으로 물을 찾아서 실패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막대기로 해서 물을 찾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자연이 서로 기가 만나가지고 딱 수온과 만나면 이 나무가 기울어져서 거기에 적극 그 지점을 찾는 그런 스토리 나중에 나오는데 중간에 실패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미나리가 등장하는 것이죠. 근데 미나리는 바로 물가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미나리는 뭐 대단한 풀 아니잖아. 그런데 이게 생명을 살려 이런 개념도 있지만 물가에 있다는 것이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 암호와 같은 운영 구조입니다. 물가, 생명수, 인간을 살리는 그러한 원천, 이런 상징으로 계속해서 확대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치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잘것없는 그 존재의 뿌리는 어디가 있냐면은 원천, 샘터, 물가, 수원, 생명의 기본적인 근거 여기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살 거냐는 문제가 여기 있잖아요. 생명을 공급하는 기원과 만나지 못하는 인간과 사회는 끝나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기원과 만나고 있는 사회는 살아갈 것이고. 그런데
이 미나리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할머니가 자칫 실수해서 이거 다 태워버리잖아. 거의 전재산이 타버린 것이죠. 얼마나 기가 막혀요. 끄지 못하고 다 전수해버립니다. 상상할 수 없던 것이죠. 여기 보면 참 흥미로워요. 물과 불의 대조. 소각. 불타버린 것이죠. 근데 불탔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경로를 전격적으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불탔기 때문에 수온을 참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자연의 기력과 힘에 의지하는 방법을 찾아내요. 그래서 성공합니다. 성공해요. 그래서 여기 돌로 표시를 하고 여기서 물을 끌어다가 그래서 농장을 살리게 됩니다. 억지로 인위적인 방식으로 물을 끌어다 쓰는 게 아니라 자연이 뿜어내주는 걸로. 그래서 불이 난 이 사건은 그 사건 자체로만 보면은 재앙이었고 충격이었고 재난이었고 감당할 길 없는 비극이었는데 그것을 딛고 난 다음에는 그들의 삶의 방식과 경로를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는 축복이 된 거예요. 불난 것 자체가 축복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축복으로 전환시킨 것이죠. 이게 바로 성서의 야곱의 의미가 됩니다. 이 감독 이삭은 아주 의미가 있는데요. 이 성서에 나오는 이삭은 우물 파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우물을 팝니다. 우물 파다가 쫓겨나는데 마침내 우물을 파서 그걸 자기의 삶에 거쳐 공동체의 근거지를 만들어내요. 우물 파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그거는 이 미나리 영화를 깊이 들어가 보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오늘 그것까지 다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런 장치를 눈여겨보면 이 영화를 보다 흥미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장면은 바로 할머니가 발견했던 미나리로 가는 것이죠. 이민 2세대, 3세대가 겪은 그런 이국 생활에서의 이민 생존기처럼 껍데기는 보이는데 깊이 들어가면 산업 문명 전체에 대한 비평의식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놀랍게. 누군가는 소각해버리는 이러한 시스템, 누군가는 감별해버리는 시스템, 이걸 우리가 과연 받아들여야 돼? 아니잖아! 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미나리 영화는 다른 의미로 다가올 거예요. 대단히 놀라운 작품이에요, 사실. 그래서 미나리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미나리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도대체 인간을 살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라고 하는 질문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오징어 게임 들어가 볼까요? 네, 가장 우리가 기억을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영화죠. 이게 시리즈로 이게 몇 편으로 돼 있어서 드라마처럼 돼 있어서 앞에 영화들과는 좀 달리 시간을 많이 요구하는 거죠. 이 영화가 등장하니까 두 가지로 우리 사회가 이 영화를 소비를 해요. K컬처 영화 이거 참 떴다. 넷플릭스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데 이게 산업구조나 유통 시스템 문제가 있어서 흥행을 했는데 실제로는 실수 없이 털렸어. 이런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게임 세계들이 모방하고 있어. 달고나 등등 이렇게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게임은 아이들의 게임이 아이들의 즐기는 놀이였는 줄 알았는데 이게 자본주의를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변환이 돼서 인간을 희생시키고 있는 구조에 대해서 눈뜨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합니다. 왜? 그걸 했다가는 곤란해지겠죠?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의식과 안목을 갖게 될 텐데. 그래서 원래 이 영화의 감독이 갖고 있던 취지는 다 말하자면 사라져 버렸어요. 그 게임화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아주 중요한 혁명적이고 비평적인 또 비판적인 그러한 화두를 시장의 노래를 빨아들이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대표적인 거는 이미 세계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바로 체게바라입니다.
체게바라는 혁명가잖아요. 그런데 이 혁명가가 했던 그런 혁명적 변화, 또 변혁,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체게바라가 굉장히 멋지게 생긴 인물이니까 이거를 시장화시켜서 파는 거죠. 그리고 혁명은 그걸 제거해버려요. 똑같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담아내려고 했던 매우 중요한 메시지의 혁명성은 제거해버리는 것이 우리 사회가 언론이 만들어낸 이 영화의 소비 방식입니다. 이거 거부해야 됩니다. 왼쪽 포스터는 이 게임의 이 게임을 주관하는 방식을 보여주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쫙 감시 카메라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거기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감시, surveillance capitalism이라는 말을 쓰는데 감시 자본주의.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카메라만 감시하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이 전화도 또 우리 감시하잖아요. 사실은 이메일 뭐 이거 다 우리가 쓰고 있지만 그 보자 그러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관리자가. 그 우리는 자기의 사적인 생활에 다 털리고 있는 셈이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일본시대도 다 보잖아요.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끌 수 있죠. 그러나 계속 끌 수도 없는 거고. 이렇게 철저하게 감시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미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왼쪽에 있는 포스터죠. 456억.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오른쪽 포스터는 미끼를 얘기하는 것이고 왼쪽은 이것을 운영하는 방식이죠. 이 포스터 두 개는 그래서 이 영화 전체의 주제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시작은 아이 때 즐겼던 이 오징어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 게임을 행복해 했어요. 그리고는 죽었다 살았다 이게 뭐 정말 죽는 거 아니잖아요. 이겼다 졌다를 이렇게 표명한 것이죠. 그리고 만세 부르고 친구끼리 노는 그런 줄로 알았는데 사실은 이 게임이 자본주의에서 생존 게임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징어 게임의 서사입니다. 영화는 경마로 해서 돈을 어떻게든지 도박하는 그 돈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야 되는 절박한 상황을 보여줘요. 영화가 경마를 칠 때는 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영화의 맨 마지막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는 말이 아니야 사람이야 그랬잖아요. 딱 이렇게 먼저 처음에 딱 그것을 올려놨잖아요. 플러스로. 경마를 가서 그래서 거기서 이 복권 적는 거잖아요. 도박 이렇게 사는 거. 근데 이 거대한 이 경마라고 하는 것을 관리하는 또 시스템이 있죠. 이게 누가 가서 합니까 이거? 돈이 절박한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하는 것이죠. 복권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시스템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그날의 요행을 바라면서 뭐 이거 별거 아니잖아. 재미로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바치는 그 돈의 액수라고 하는 게 이게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네? 자, 이 시스템이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에 구조적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로 이겁니다. 쌍용차 노동자 진압 과정에서의 폭력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영화에 한 장면이 이렇게 탁 나와요. 주의깊게 영화를 본 사람은 저게 무슨 장면인지 금방 알아차렸죠. 쌍용차 노동자들. 그래서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두들겨 패는 거잖아요. 이렇게. 무자비한 폭력 속에서 해고당하고 해고당한 이후에도 그들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그래서 인간 소멸돼 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살 길이 없으니까는 매달린 게 도박이에요. 이 도박이 456억 도박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운 좋게 말하자면 경마에서 돈을 땁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고금리 빚을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돈을 받으러 온 세력들에게 맞고 뺏기고 그렇게 돼버려요. 다 털리게 되는 것이죠.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다시. 바로 이렇게 삶이 절박한 처지는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게임 안에 끌어들이는 시스템이 바로 이 영화의 본격적인 실력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눈 떠보니까 이런 곳에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게 자본주의의 위계 질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집단 생활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번호 붙여 있죠. 철저하게 그 자리에 자기가 가서 있는 것이죠. 딴 데 누울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렇습니다. 미국이 산업자본주의 시스템에 들어가면서 거대한 사무실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 사람들의 노동의 사무직 노동자들도 이렇게 큰 규모로 일제히 움직이는 명령체계로 출근할 때 찍고 퇴근할 때 찍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두가 노동하는 걸 다 보게 만들고 감시하고 그러면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여기도 그렇죠. 네, 이런 식이죠. 이렇게 해서 집단적으로 전체를 통제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는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장면이 바로 그런 것이죠. 네. 일어나야 돼요. 줄 서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일어나, 잠들어, 줄 서. 이거 뭐 하는 것이죠? 취침, 기상 이거 아니에요. 이들의 신체를 통제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국가의 탄생은 바로 신체를 통제하는 데서 시작돼요.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그 운동 전체에서 했잖아요. 이거 일본에서 만들어진 건데 근대 명치에 지신 이후에 근대 국가가 국민들을 시민으로 만드는 신체를 통제하는 방법이죠. 집단적으로. 그걸 통제를 해서 이 훈련이 되어야 군대를 만들어낼 수 있고 지배와 통제가 이루어져요. 신체를 통제하는 것. 권력기관은 언제나 신체를 통제하는 기관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검찰의 문제가 왜 이렇게 중대합니까? 검찰이 신체를 구속할 수 있잖아요. 재산도 무서운 기관이죠. 신체를 속박할 수 있다는 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까 조폭한테 뜯기는 것도 신체를 구속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 들어서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로 해서 죽었니 살았니를 판별하고 죽은 자를 판별해내고 죽어야 될 자를 판별해내는 감시 카메라가 쫙 돌아가요. 겉은 전혀 공격적이지 않고 하나의 인형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살인 코드가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나 우리 사회 전체에 돌아가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있고 제도라는 이름으로 들어있어요. 법치라고 얘기하잖아요. 법이 지배한다. 천만의 말씀. 법은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법치 뒤에 인치가 있습니다. 전 근대적인 통제 정치는 인치고 근대는 법치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법은 사람이 움직입니다. 법치를 작동시키는 정치적 인간관계가 제도로 보장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더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걸 보여주죠.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이렇게 쫙 감시해서 살자 죽을 자를 판별해냅니다. 이거 누구죠? 여러분 아시겠죠? 평화리 감별사 아니에요. 미나레스본. 시스템 감별사 하잖아요. 후쿠가 얘기했던 바로 그런 감시체제가 있는 거죠. 감시체제가 작동할 수 있게 된 것은 감시체제에만 있어서는 안 돼요. 감시체제에 복종하는 시스템이 작동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본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것과 이것이 결합해서 그래서 여기 꼼짝 못해 이제는. 그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죽어요. 달려가고 생존하고 죽어요. 근데 이 죽는 것은 그 자체로는 아주 비극인데 이 게임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거죠. 산자한다. 왜? 왜 그렇죠?
죽은 자의 몫이 내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시스템 속에서는 인간적 존엄과 협력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경쟁은 옆에 밀어서 배제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배제하는 방법으로 그 사이를 지탱하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 겁니까? 근데 이미 우리는 쇠뇌가 돼서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류의 진화라고 하는 것도 다른 종에 비해서 가장 타고난 위치를 갖게 된 것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체제였잖아요. 협력의 논리와 방식을 아는 생명체만이 생존력을 가장 뛰어나게 가질 수가 있어요. 인간이 그렇죠. 근데 그게 파괴되는 겁니다. 그런 456억이 흔들리고 있죠. 이걸 추구하는 시스템이 잔혹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걸 보여줘요. 아, 우리 사회가 움직이는 방법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잔혹한 것이요. 이게 이제 만화인데, 이렇게 해서 서로가 경쟁하면서 그 안에서 가두어지는 이런 삶. 아까 본 거대로. 그리고는 여기에 감별해서 버려지는, disposable, 버려지는, throw away 이렇게 되어 있죠. 버려진 사람도 이쪽에 used, 쓰레기통에 넣고 그 다음에는 새 것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이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동일노동에 동일임금 못 받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신분 질서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분 질서가 자본주의 내에 신분 질서가 존재해요. 그리고는 직업의 안정성도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낼 수가 있겠어요? 없죠. 최후의 게임은 이게 유리인지 깨질 유리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걸 통과해야 되는 거죠. 함정이 곳곳에 있는 거죠. 함정을 밟으면 죽는 거예요. 앞에 사람은 뒷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꼴이 돼요. 희생당해서. 이 게임의 성격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모두가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앞에 있는 사람도 속도를 지체하면 뒷사람이 불행해질 수가 있어서 뒷사람 앞에 사람 밀어버립니다. 서로가 서로 죽이는 거죠. 죽여야만 안전해지는 게임.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도와야 안전해지는 게임이 아니라 죽여야 안전해지는 게임에 휘말리는 거죠. 그래서 최후의 승자를 고르는 방식이 됩니다. 이걸 지켜봅니다. 누군가는. 즉 기획자가 있는 거죠. 재미있대요. 잔혹하게 희생당하는 것이 재미있는 자들이 존재하는 거죠. 세상에는. 기획자는 아는데 기획자가 만들어낸 무대 위에 올라간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가 죽을지 살지. 그래도 움직여야 돼.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게임에 끌려 들어가면 이게 수긍이 되겠습니까? 상대는 다 알아. 근데 사실은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요. 권력자들, 언론 등등 다 시나리오 짜잖아요. 이걸 던지면 이렇게 반응할 거야. 이걸 반응하면 누구는 공격할 수 있어. 누구는 희생시킬 수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어내잖아요. 앞뒤가리지 않고 판단하게 만들잖아요. 깊게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정작 필요한 판별력은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누구를 쓸까 누구를 버릴까가 아니라 무엇이 진실이지? 무엇이 거짓이지? 무엇이 옳지? 무엇이 옳지 않은 거야?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무엇이 의롭지? 한국 사회에서 지금 부동산 문제 아주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억울한 사람들 의를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소용없어. 내가 당장 이게 급해. 이런 사회는 날이 갈수록 잔혹해지는 거예요. 누군가 억울한 사람이 생겨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나중에 자신도 그 일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도 아무도 안 지켜줄 거예요. 괜찮아요? 아니잖아요. 정작 필요한 판별력. 무엇이 옳지? 무엇이 가치 있는 거지?
무엇이 어려운 거지? 라는 질문이 포기된 사회는 이런 게임에 휘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의 기획에 놀아나게 됩니다. 그런 인간 소멸이 되어버려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바깥에서 누군가 쓰러져 있는데 저 사람을 누군가 구해 올까 안 올까라는 마지막 퀴즈예요. 이 모든 게임의 기획자가 죽어가면서 던진 질문이죠. 그런데 이게 말이죠. 사람이 와요. 그래서 구해요. 이 주인공은 이걸 보면서 사람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가 이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12시 땡 치기 전에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 딱 희망의 출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참 이게 흥미로워요. 보면 누가 왔느냐면 경찰차가 온 거예요.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면 이 사람은 죽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구해준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사회의 비정함입니다. 크리스마스 전날에 거리에 버려지는 사람들 모두가 축제라고 기쁘다 구지 오셨네라고 은혜를 나누는 그 시각에 누군가는 버려져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래?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1등석에서 놀라운 삶을 누리고 있는데 누군가는 버려지는 이런 자본주의 문법 속에서 과연 희망은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공은 그 돈으로 많은 걸 해결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을 도로 미국에 가려고 하다가 전화를 받습니다. 이 전화에 무슨 얘기를 하면 나는 말이 아니야. 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돌아서물이다. 이 장면이 시리즈 2를 기대하게 하는 장면이죠. 돌아서는 것. 자기가 누리게 된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인간 소멸시키는 이 구조와 싸우겠어! 라고 선언하고 돌아서요. 이 영화의 휴머니즘입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인간을 끊임없이 생명을 끊임없이 버리고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인간의 정체성을 파괴할 때에 누군가가 그것이 단 한 사람일지라도 돌아서서 마주하는 이 시작. 이것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변화시키는 시작이 아닐까? 라고 하는 것이 이 영화에 담겨져 있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기후위기가 논란되고 있어요. 자본주의 문제입니다. 기후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의 존엄을 지켜낼 수 있는 그리고 단 하나의 지구를 지켜낼 수 있는 새로운 연대, 서로에 대한 존중 이것이 우리가 택해야 될 가장 소중한 윤리적 미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